안녕하세요. 삶의 고된 굴곡과 아물지 않은 트라우마 속에서 긴 시간 마음을 다잡아야 했던 나이가 좀 있는 남자입니다. 이름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 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기억들, 그 아프고도 소중한 조각들을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썰밤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 정성껏 풀어 적어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신다면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난한 마을의 판잣집에서 자랐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던 얇은 지붕 아래 삶은 늘 팽팽하게 긴장된 줄 위를 걷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막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셨고 어머니는 마을을 돌며 논밭에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나가 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힘겹게 돈을 벌었지만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모자란 월급 탓에 가난은 마치 집안에 뿌리 내린 손님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된장국을 나누고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던 그 시간들만큼은 참 따뜻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우 10살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의 부잣집 아저씨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나셨고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낯선 동네로 이사했지만 기대했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배신은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는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한 그는 점점 제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발. 술 좀 끊고 정신 좀 차리세요. 뭐야? 이 자식이 애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갈수록 네 애미 빼닮았구나. 보기 싫어 죽겠어. 너도 나 버릴 거냐? 이 애비 또 내팽개칠 거냐고? 아버지, 전 아버지를 버리지 않아요. 제발 현실을 좀 똑바로 보세요. 제발요. 저는 울며 화를 내고 때로는 애원하며 아버지를 말려보려 했지만 술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손찌검에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분뇨 처리부였습니다. 말이 그럴싸했지 실상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나르는 똥 푸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작업복을 입고 악취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통해 독립을 했고 조그만 방에 월세를 내며 스스로의 삶을 일궈나갔습니다. 그렇게 분뇨 처리부로 3년쯤 일했을 무렵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술에 의지하며 살아온 아버지는 결국 간암에 걸렸고 병이 깊어 손 쓸 수조차 없는 상태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술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20대까지는 분뇨 처리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기술이 발전하고 더 이상 사람이 직접 인분을 퍼나를 필요가 없어지자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오가던 중 우연히 가구 공장에서 들려오던 나무 갈리는 소리에 마음이 끌려 자주 그 앞을 서성였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그 거친 소리 속에 묘한 따뜻함과 안정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 공장에 들어가 일을 부탁했고 다행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무런 기술도 없이 시작했기에 처음엔 그저 보조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청소만 하다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서야 비로소 장비를 손에 쥐었고 그제야 본격적으로 나무 자르는 법과 가구를 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손재주도 없고 서툴렀던 터라 실수를 밥 먹듯이 했고 눈치도 많이 봤지만 퇴근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어린 노력 끝에 마침내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가구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신기하게도 그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건 나에게 딱 맞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공장 사장님께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가난한 여성을 한 명 소개해 주셨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시기에 약속 장소에 나가봤는데 그곳엔 정말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고 왠지 이 여자와 꼭 결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매일 그녀를 따라다니며 눈길을 주고 사랑을 담아 손편지를 써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 정성을 다해 다가갔더니 결국 그녀의 마음이 제게로 조금씩 열리더군요. 저희는 가진 것도 보여줄 것도 많지 않았기에 그저 소소한 연애를 나누었고 결국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으로 조용히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넉 달 뒤에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어요.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땐 정말이지 날아갈 듯 기뻤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서 하늘과 땅을 보며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곤 했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해져서 하루 16시간씩 매일 쉬지 않고 일해 충분한 돈을 벌었어요. 아들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새 식구가 굶지 않고 하루 세끼 밥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소하지만 단단한 우리만의 삶, 그게 진짜 행복이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믿기조차 힘든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만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세상 모든 불행 중 이건 비껴갈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확신은 처참한 배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집사람이 바람이 나서 상간남과 함께 도망을 간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와 혼란이 뒤엉킨 채 저는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을 때 아내는 이미 상간남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부족하지 않게 해줬잖아. 당신 행복하다고 그랬잖아. 해준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야단이야?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진짜 지겹고 답답했어. 재미도 없고 숨 막혔다고. 이제 그 집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옆였네야. 우리 아들 영민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수치스럽지도 않아? 애는 또 낳을 텐데 뭐하러 미안한 척을 해? 영민이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 새엄마를 구하든 말든 그건 당신 몫이야. 이혼장에 도장이나 찍고 가.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상간남을 찾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식을 돼지게 패버렸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정말 제 인생이 망가지고 말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국 제가 죽어도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람난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인생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분노에 취해 아이에게 손을 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아들의 삶도 제 과거처럼 산산이 부서질 테니까요. 몸에 해로운 것들, 감정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어린 영민이는 엄마가 언제 오냐며 매일 물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자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새엄마 생기면 안 돼? 나도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너무도 안쓰럽고 미안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에게만은 이런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작은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넣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일이 꼬였는지 가구 공장이 부도가 나고 당장 놀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술독에 빠질까봐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특수청소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을 마감한 고인의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고독사를 한 분들의 마무리를 해주는 일이었죠. 일을 먼저 배우고 나서 창고 같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어요. 사장이 되어 직원 둘셋을 뽑아 특수청소 일을 해나갔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특수청소 일을 쉼없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희귀하니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덕분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대신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려 애썼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운동이든 악기든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건 마음껏 경험하게 해줬죠. 그렇게 야무지게 자란 아들은 명문대학교에 들어갔고 군대도 멀쩡히 잘 다녀왔습니다. 20대 후반엔 석사 과정까지 마친 뒤 대기업 연구소에 당당히 입사하게 됐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것 같구나. 어느 날 밤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게 한잔하고 술 기운이 좀 오른 채로 아들 녀석에게 말했죠. 영민아, 애비가 돈 번다고 바빠서 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말이다. 그것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애비였지. 아버지는요, 저한텐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시간 많이 못 보냈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셔서 제 얘기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제가 고민 이야기하면 밤새 같이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하하, 이 자식. 어쩌다 이렇게 멋지게 컸냐? 고맙다 정말. 근데 영민아, 이제 곧 30이지 않냐? 슬슬 장가도 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소개팅이라도 시켜줘. 사실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지금도 잘 만나고 있고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이구, 이 자식. 연애도 알아서 척척이구나. 그래, 좋아. 꼭 데리고 와봐라. 아버지가 눈빛 한번 봐줄게. 며칠 뒤 아들은 말하던 그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인사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낯설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래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를 배신하고 떠난 집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뭐지? 저 눈빛, 저 입꼬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졌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민 오빠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딱 아버님이시네요. 인물도 좋으시고 풍채도 멋지셔서 젊으실 땐 인기 많으셨겠어요. 그런 빈말은 하지 말지.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아버님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됐네. 그저 마음에도 없는 말 같아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을 뿐이야. 근데 아가씨 하는 일은 뭔가? 대학은 어디 나왔나? 저는 내 아들이 가까운 사람이니 그의 옆자리에 설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본은 갖췄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 대학은 지방대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신부 수업 중이에요. 뭐라고? 신부 수업? 그럼 무직이란 소리잖아. 저의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에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기업 연구원이잖아요. 저 하나 벌어도 충분하니까요. 아내가 될 사람이 굳이 돈 벌 필요는 없죠. 이 허파에 바람든 녀석아. 그러니까 무직인 여자를 만나겠다고 당당하게 집에 데리고 온 거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온 네가 고작 백수한테 인생을 맡기겠다고?
아버지, 요즘은 집에서 자기 개발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혜정이는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맘 먹고 당장이라도 일 좀 하라고 해. 왜 멀쩡히 앉아 신부 수업이니 뭐니 하고 있는 거냐? 오늘 네가 데리고 온 색식감은 내 눈엔 도무지 차지 않는구나. 그만 돌아가게 해라. 아들 애인이 다 듣고 있는 자리였지만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고 괜히 예의 차리며 돌려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들 애인을 눈앞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놓고 삐친 건 아니었지만 그건 뻔히 보였습니다. 일부러 퇴근 시간도 늦추고 아침이면 밥상에 앉지도 않은 채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집안에 냉기 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대충 감으로는 짐작이 갔습니다. 아직도 그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틈만 나면 슬쩍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라. 네 인생 생각 좀 해라. 그런 식으로 돌려 말했죠. 하지만 녀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민아, 그 여자랑 헤어졌냐? 아직도 만나는 거야? 아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혜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 그건 좀 어려운 부탁이구나. 이 애비 눈엔 그 아가씨는 너를 끌어당기는 늪이야.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난 그런 여자 딱 보면 감이 온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여자라는 게 대체 뭔데요? 설마 아버지를 두고 바람나 도망간 할머니, 그리고 절 낳고 떠난 친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혜정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눈? 아니, 난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다. 아직 네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판단이 흐려진 거야.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그 아가씨 네 인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 아니다. 내 말 명심해.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결혼은 좀 더 뒤로 미뤄도 되고 다른 여자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혜정이가 임신했어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임신? 진짜냐? 그 순간 그 아가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영민 씨 아이 가졌어요. 저희 두 사람 허락해 주세요. 진심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아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지? 혜정이라는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망울이 떨려왔습니다. 네? 아버님, 전 영민 씨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말 너무 하시네요. 요즘은 임신 중에도 친자검사 가능하다고 하더군. 뭐든 확실히 해야 믿음이 생기는 법이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참았던 분노가 마침내 터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선택한 여자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아이고요. 그런 상처 주는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서도 이건 선 넘으신 겁니다. 그래, 내가 말이 심했네. 미안하다. 애정양 내 말이 너무 지나쳤어. 용서하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전 정말로 영민 씨만을 사랑했고 아이는 분명히 그의 아이예요. 아버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 두 사람을 응원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씨가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불안의 그림자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내 자식도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고 있는 혜정 씨를 보며 저는 더는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생각보다 빨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하고 인상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말투도 조곤조곤했고 눈빛에도 꾸밈이 없어 보였죠. 그래, 부모는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싶으니 그제야 아들 결혼을 마음으로도 축하할 수 있겠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촐하지만 예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독립해서 며느리와 신혼살림을 차렸고 저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신혼집을 아주 멋진 아파트로 마련해줬습니다. 신축에 평수도 넉넉하고 햇살 잘 드는 집이었죠. 하지만 사돈 쪽에서 보내온 혼수는 너무 소박하다 못해 성의가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아니 요즘 누가 이렇게 하냐 라며 은근히 비교도 하고 혼자 흉도 좀 봤죠. 그래도 아들은 회사를 잘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고 며느린 신혼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평일 낮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거실엔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감이 가득 쌓여 있었죠. 며느라, 집 좀 치우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아, 지금 막 치우려고 했어요, 아버님. 핑계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역시 예상대로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구나. 아버님, 저 오늘은 배가 너무 아파서 좀 쉬었어요. 평소엔 진짜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라는 말씀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저 이젠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행동을 잘하면 예뻐하지 말라 해도 예뻐하게 돼. 그게 사람 마음이야. 에휴, 됐다. 넌 배 아프다니까 그냥 누워있어라. 내가 치울게. 며느리는 눈치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말없이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옆에서 서성거리며 대충 손이나 놀리는 신용만 하더군요. 솔직히 예뻐할래야 예뻐할 구석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결혼 1년 동안 며느린 좋은 인상 하나 남기지 못했고 대신 미운 털만 잔뜩 박혔습니다. 내 아들을 호구 취급하듯 돈은 펑펑 쓰고 일은 대충 하고 말끝마다 핑계만 늘어놓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제가 할 말도 줄였지만 손녀가 태어나고 난 뒤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마치 며느리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내 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손녀가 태어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죠. 그 작은 머리카락 하나면 마음속 의심을 단칼에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었는지 그 장면을 딱 며느리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친자 검사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뭐? 다 봤냐? 뭐 그래도 뭐든 확실히 하면 좋잖냐? 아직 호적에 안 올렸다고 하길래 말이지. 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딸이 설마 영민 씨 아이가 아닐까봐 그래서 머리카락 뽑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에요? 며느리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말 그대로 사람을 베고도 남을 기세였습니다. 그 소란에 아들이 뛰어들어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제 아내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 말 안 믿는 거 아니야. 믿고 싶지.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 쉽게 다치질 않더라고. 그냥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제 아내가 어떤 마음일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산후에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하시고. 미안하지만 난 이렇게라도 해야겠더라.
날 뭐라 해도 좋다. 욕해라. 다 감수하마. 하지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진 그의 호적에 올리지 마라. 알아들었냐?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보호예요? 아니면 불신이에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손녀와의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름 없는 조용한 병원의 한켠에서 내 손으로 샘플을 내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닐 리가 없어. 그래도 혹시라도.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친자 일치. 제 가슴 안의 의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순간 부끄러움과 후회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민아, 혜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버했어. 용서해다오. 하지만 두 사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혜정이는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말없이 멀어진 거리를 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고함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 부부는 신혼집에 저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당분간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문자가 왔고 그 후로는 전화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고 인터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도 일부러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더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공장 일은 쉴 틈 없이 몰려들었고 저는 주말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손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고민했습니다. 만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지금 당장은 뭐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하루 종일 특수청소 일을 하고 목욕 갔다가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문득 손녀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가던 중 아기옷 가게에 들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단정해서 망설이지 않고 골랐고 포장을 부탁한 뒤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언제 이걸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손녀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것도 모자라 화장도 짙게 했더군요. 아무리 봐도 아기 낳은 지 보름 된 주부 같진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잘 꾸민 아가씨처럼 보였죠. 뭐하러 저렇게까지 화장을 하고 나왔지 하고 의심하며 보고 있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치려는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키가 훤칠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다. 혜정이 넌 볼 때마다 예뻐져. 유부녀 맞아? 내가 미모 하나로는 안 밀리지. 오빠, 우리 어디 갈까? 어디긴 어딨어. 좋은 데 가야지. 오빠만 믿고 따라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축 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분명 바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을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현장을 딱 잡아서 아주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걷다가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레 뒤따라 들어가 안을 살펴봤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돈 부부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리 와서 두 불륜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바람난 걸 알고도 사돈네가 같이 어울려 식사나 하고 있다? 진짜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을 고르고 이를 꽉 문 채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어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하더군요. 사돈, 영민이 아버지. 그래, 내가 영민이 애비다. 근데 너희들은 그새 사위를 바꿔치기 한 거냐? 이 젊은 논팽이는 뭐야? 딸이랑 바람 피우는데 장인 장모는 같이 놀아나고 있어? 사돈어른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오해입니다. 바람이라뇨. 그럴 리가요. 닥쳐! 지금 현장 딱 잡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사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렸습니다. 사돈어른, 저 혜정이 친오빠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결혼식에 못 가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예요. 뭐?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돼? 지금 지어낸 거짓말이 그거야? 친오빠? 머리 좀 굴려봐라, 이 자식아! 저는 멱살 잡은 손을 놓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급히 핸드폰을 꺼내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여기요, 보세요. 이 사진이요. 저희 친정가족 사진이에요. 이 사람 제 친오빠 맞다니까요. 미국에서 일해서 결혼식에 못 온 거예요. 그 얘기 전에도 드린 적 있어요. 사진 속에는 혜정이와 그 젊은 남자, 사돈 부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야? 혹시 너 우리 영민이 만나기 전에 이놈이랑 같이 살림이라도 차렸던 거 아니야? 며느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대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젠 지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주세요. 사람 부르기 전에요.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두가 절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멀뚱히 서 있다가 그제야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머쓱해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런 상상에 사로잡혀 멀쩡한 며느리를 의심한 걸까요? 며칠 뒤 아들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릴 적 할머니랑 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자꾸 겹쳐보게 되는 거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애비가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나 보다. 며느리한테 몹쓸 짓만 했구나. 시아버지 자격도 없지. 병원은 가보마. 하지만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난 스스로도 용서 못하겠어. 그렇게 눈물을 쏟아낸 저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하더군요. 과거의 상처와 결핍이 쌓여 불신으로 변했고 그 불신이 결국 며느리를 전처와 어머니의 그림자로 착각하게 만든 거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상담을 받으며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문득 며느리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반성하며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조심스레 웃으며 선 그녀는 손에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젠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는 말과 함께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했다. 아버님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다는 거 다 알아요. 이제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 저를 믿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된 거예요. 아버님, 이제 저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없어진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세아가 넌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아무 잘못도 한 적 없지. 내가 괜히 지레 짐작하고 바보 같은 짓만 했어. 그렇게 진심 어린 화해가 이뤄졌고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저는 손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안고 놀았고 손녀가 웃을 때마다 기운이 솟는 것 같았죠. 몇 달 동안은 웃는 날이 많았고 밥을 못 먹어도 배부를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더없이 사랑스러워 보였고요. 그런데 평온한 나날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밝은 얼굴로 말했죠. 아버님, 오늘 제가 집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서재도 오랜만에 정리하셔야죠. 그 말이 고마워 허락하고 다른 방에서 일 보던 중 문득 조용해진 서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슬쩍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제 책상 서랍을 열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세아가, 너 지금 뭐하니? 그거 내 통장인데 왜 꺼내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청소하다가 보여서 그만 호기심에... 아무리 그래도 남의 통장은 함부로 보는 거 아니지. 그건 사적인 거야. 통장을 본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 숫자를 보고 꽤 놀랐을 겁니다. 제가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라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집에 또 찾아온 그녀가 한약 상자를 내밀더군요. 아버님, 이거 보약이에요.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보약? 세아가, 난 아직 팔팔해. 나이 들었어도 체력은 아직 자신이 있다. 아버님, 이게 남성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요즘 같은 날씨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참, 나 별거 다 챙겨주네. 그래도 고맙다. 잘 먹을게. 그런데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혹시 소개팅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트라우마도 있고 오래 혼자 지내셔서. 제가 아는 아주 고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한번 뵈기라도 하실래요? 나더러 여자를 만나보라고? 아유, 됐다. 그런 건 내 체질 아니야. 며느린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또 며칠 뒤에도 소개팅 얘기를 꺼내며 저를 계속 설득했죠. 저는 연신 싫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한 번만요. 진짜 마음 따뜻한 분이에요. 하며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고 소개팅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며느리가 준 보약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그래서 사흘 정도 잘 챙겨 먹고 아침에 세면대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과 목에 뭔가 까만 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이건 뭐지? 멍인가? 아니면 혹시 부작용?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마 이 보약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의사는 한약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확인차 한약 한 봉지를 들고 아무 한의원 가서 보여줬더니 한의사가 말하더군요. 이거 준 사람 누굽니까? 성분을 보니 부자 감초가 있네요. 이거 진통 효과가 있어 관절염엔 괜찮은데 잘못하면 부정맥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서 지어야 하는데 이거 지어준 사람 누굽니까? 한의사는 몸의 이상 반응을 보니 나중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했죠. 저에겐 정말 안 맞고 위험한 약이니 복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며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제 통장의 숫자를 보더니 한약을 지어왔고 소개팅을 권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보내버리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봤던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약을 모두 뜯어서 싱크대에 버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제 얼굴에 검은 반점을 보고 놀라더군요. 아버님, 얼굴이 그게 다 뭐예요?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너 지금 연기하는 거냐? 아주 톱배우 나셨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싱크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부자 감초가 아주 많이 들어갔더구나. 그거 부정맥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걸 몰랐냐? 헉, 뭐라고요? 그럼 제가 지어드린 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님, 전 몰랐어요. 죄송해요. 모르고 그런 건지 작정하고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며느린 끝까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제가 일부러 아버님을 해치려고 그랬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한의원에서 좋은 거 넣고 다려준 거라고 했어요. 너 한약 말고도 나한테 소개팅 해주려고 했지? 그 여자랑 한 편 먹고 날 골로 보내고 내 통장에 돈을 유산으로 받을 생각이었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으려고 말이야. 억지스럽긴 하지만 제가 짜맞춘 것이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답니다. 제가 아버님을 해치려고 한약을 지었고 여자를 소개해준다뇨? 그 여자를 아버님께 붙여서 뭔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버님, 한약은 제가 한의원 가서 따질게요. 근데 저 그런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아버님 설마 아직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내 아들이랑 결혼한 이유가 뭐냐? 솔직히 말해봐라. 백수에 가진 거 없으니까 내 아들 등골 빨아먹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내 재산이 다 아들한테 갈 테니 네가 그 돈 평생 멋대로 쓰면서 살려는 계획이었잖아. 억지예요, 아버님.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세상 어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해요. 전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난 눈에 보인 것을 보고 믿는다. 너의 째진 눈과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내가 경악하던 사람들의 얼굴이야. 넌 딱 내 아들을 싹 뜯어먹을 여자란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연신 쉬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연기하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만 변명하고 나가라. 난 너 진짜로 마음에 안 든다. 내 아들하고 따로 이야기해서 널 정리하든 해야겠으니 그런 줄 알아. 괜히 가스라이팅해서 내 아들 나랑 갈라놓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 돈을 노리고 한약과 소개팅을 권했다고요? 아버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며느리는 핸드폰에 은행 어플을 켜고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저요, 이미 부모님께 유산 받아서 이만큼의 돈이 있어요. 아버님보다 그이보다 훨씬 돈이 많다고요. 이게 공이 몇 개야? 이게 정말 다 네 돈이란 말이야? 눈으로 보셨잖아요. 설마 이것도 가짜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죠? 아버님, 저 진짜 억울해요. 소개팅은 진짜 아버님이 외로운 것 같아서 마련한 거고, 한약은 한의사가 좋다고 해서 지어드린 거예요. 모두 오해란 말입니다. 며느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은 절대로 건들 일 없으니 제발 안심하라고도 했어요. 여러 생각이 뒤엉켜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침묵하고 있다가 이내 사과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나라는 놈은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모양이야.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이지. 미안하다, 새아가. 아버님, 아버님의 어머니와 전처가 큰 상처를 줘서 이런 망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할 테니 아버님도 괜히 저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무래도 내 치료에 전념해야겠구나. 미안하다. 그만 가보거라.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한동안 자식들을 만나지 않고 정신과 치료에 전념했답니다. 2달 동안 저는 며느리와 아들, 손녀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일을 나가거나 병원에 들르는 것으로 일상을 채우며 마음을 다스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점점 나아졌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는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겠다. 이젠 믿는다. 그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 먼저 연락을 했고 아들 신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새아가,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 아버님, 이미 다 잊었어요. 용서도 오래전에 했고요.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선 뭐라던가요? 괜찮아지셨어요? 그 실컷 과거 이야기 털어놨더니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 이젠 너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어. 전처럼은 절대 안 할게. 아버님, 제가 그때 지어드렸던 한약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한의원이 돌팔이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몸에 안 좋은 걸 드렸네요. 초반에 바로 버리신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자, 그럼 오랜만에 우리 손녀 좀 안아볼까? 그렇게 오해도 풀고 트라우마도 한층 옅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 어머니도 전처도 아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쯤 며느리가 다시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는 며느리의 강력한 추천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개팅을 사흘 앞두고 특수청소 일을 하러 외곽의 원룸촌으로 나갔습니다.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집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냄새는 방독면을 뚫고 들어왔고 방 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을 보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바로 제 전처였습니다. 예전에 바람이 나서 상간남 아이를 가진 채 도망친 그 여자 말입니다. 전 그 여자가 상간남과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 작은 원룸에서 그것도 혼자 어떤 사연으로 고독사 있는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라지만 청소는 끝까지 정성껏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까도 했지만 굳이 말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드디어 소개팅 날이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어찌나 곱고 단정한 분이던지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처 이후 처음 만난 여자였기에 대화는 어색했고 연락도 잘 못했지만 그분은 그런 저를 귀엽게 봐주더군요. 먼저 연락도 해주고 데이트 제안까지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의 제2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들 부부, 손녀, 그리고 연인까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달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김 여사님도 오시는 거죠? 아버님 생신이잖아요. 당연히 같이 오셔야죠. 그럼 같이 와서 밥도 먹고 중대 발표도 할 거다. 중대 발표요? 뭐예요? 알려줘요. 그건 말이다. 이따가 식사 다 하고 말해주마. 기대해도 좋아. 잠시 뒤 제 연인이 들어왔고 우리는 다 함께 둘러앉아 생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장가 간다. 늙었다고 추하게 보지 말고 축하해다오. 어머, 아버님 진짜예요? 와, 완전 축하드려요. 세기 네가 시애비를 장가 보내는 거다. 너 아니었으면 난 아마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넌 처음부터 복덩이였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널 많이 의심하고 미워했지. 이제야 후회가 된다. 앞으로는 네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애비가 되어줄게. 아버님, 저도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 아니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다 같이 건배해요. 아버님의 새 출발을 위하여! 그렇게 웃음과 박수 속에서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고 생일상 앞에서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황혼재혼을 했고 아내와 서로 등을 긁어주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자주 왕래하고 있고 손녀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희 집에 와서 뛰어다니며 웃고 떠듭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배신, 파경, 트라우마, 그리고 회복과 재출발까지 써봤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그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지나가고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